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책은 파리의 심리학 카페, 지은이는 모드르안, 출판사는 클랩북스입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파리 바스티유의 한 지하 카페에는 누구나 허심탄회하게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심리학 카페가 열립니다.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놓여 있고 사람들은 샐러드를 입에 넣으며 자기 걱정거리나 콤플렉스, 이별의 슬픔 혹은 지극히 개인적인 가족 문제를 털어놓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을 던지고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함께 울고 웃습니다. 그리고 이 카페에는 프랑스 최초의 심리학 카페를 연 52살의 심리상담가 모드르안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이 작가인데요. 파리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심리학 카페를 다녀갔던 사람들을 위로하며 깨달은 상처, 사랑, 인간관계, 인생에 대한 29가지 심리학 조언을 이 책에 모두 담았는데요. 오늘은 그중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인생이 내 마음처럼 흐르지 않는 순간들.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이 불치병에 걸렸다고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말하며 현실을 부정하거나 극도의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을까요? 나쁜 짓을 하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나보다 더 생활 습관이 엉망인 사람도 멀쩡한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 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은연중에 불행은 남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큰 사건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게 아니란 것을 깨달았습니다. 1963년 나는 갓 태어난 아이를 둔 23살의 젊은 엄마였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서툰 부모였던 나와 남편은 잠이 부족한 탓에 퀭한 눈을 하고서도 입가엔 웃음이 떠나지 않았지요. 매일매일 다르게 커가는 아이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때였습니다. 그날도 일터에서 돌아온 남편은 언제나처럼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저녁 식사를 들었습니다. 온종일 육아에 지친 나를 대신해 아이를 돌봐주려고 서두르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주방에서 쿵 하는 둔중한 소리와 함께 식기가 나뒹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달려가 보니 남편이 식탁 옆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몸이 얼어붙는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심장이 저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과 입술은 하얗다못해 창백했고 내가 소리를 지르며 그를 아무리 흔들어도 정신을 잃은 남편은 기척조차 없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남편에게 온갖 알 수 없는 처치들이 이루어졌고 수술실에 들어간 남편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시부모님이 병원에 도착했고 대기실에 앉아 울고만 있는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네요.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남편분은 뇌출혈로 인한 뇌사 상태입니다. 심장은 뛰고 있지만 살아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네요. 그렇게 남편이 죽었습니다. 1살 나이와 23살의 젊은 아내를 두고
남편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다정하고 유쾌했던 시부모님의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온화한 성격에 매달 월급의 일부를 남을 돕는 데 쓰던 따뜻한 남자가 죽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누군가에게 해코지 한 번 한 적 없던 착한 그가 죽었습니다. 왜 하필 그여야 했을까요? 나는 너무도 화가 나 신이 있다면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거리를 활보하는 모든 사람이 미웠고 무엇보다 내가 가장 미웠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충분히 해주지 못했으면서 작은 일에 토라지고 투정만 부렸던 제가 싫어서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술만 마셨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술이 깨면 남편이 없다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고 그러면 또다시 내 자신이 미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버리길 언 1년. 어느덧 훌쩍 커버려 아장아장 걸어온 아이가 오물대며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엄마. 시부모님의 노력 덕분에 아이는 큰 부족함이 없이 자라고 있었지만 역시나 아이에겐 제가 필요했나 봅니다. 아이는 작은 입으로 엄마를 연신 찾고 있었지요. 저는 문득 과거의 불행을 매일 곱씹느라 지금의 이 순간의 소중함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재우고 먹이고 놀아주며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주어야 할 소중한 시간을 나는 세상을 증오하는 데 낭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나와 아이 인생이 걸림돌로 만들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나였습니다. 내가 불러들인 불행이 내 아이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야 할 시절을 야금야금 갉아먹어 있었지요. 그건 먼저 간 남편도 결코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술을 끊고 정신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굴레를 벗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한 거지요. 그렇게 10년간의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죽음을 충분히 애도하는 동시에 조금씩 내 삶을 되찾아 나갔습니다. 아이에게 다정한 엄마가 되었고 일을 다시 시작했고 잘 웃고 잘 먹고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파도가 몰아쳤나요? 건강한 상태와 아픈 상태, 행복과 불행, 좋아하는 일과 싫어하는 일, 혼자인 나와 군중 속의 나. 지금 당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일이 눈앞에 놓여 있든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행복한 경험을 할 때는 누구나 그래 산다는 건 이런 거였어 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불행한 일을 겪어가는 과정도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불행과 행복 모두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인생의 최고 결정권자라기보다는 인생이라는 배에 탄 선원에 불과합니다. 태풍이 일어나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항하고 최선을 다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겠지요. 하지만 선원이 항해를 떠날 때 할 수 있는 일은 날씨가 좋기만을 바랄 뿐 달리 날씨를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폭풍을 겪을 수도 있고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요. 잘 대처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당신에게 어느 목요일 저녁
진리는 펑펑 울면서 심리학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지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근사한 100점짜리 인생을 살고 싶다고 말하던 친구였지요. 아마 공감하는 분들이 많겠지요. 언뜻 보면 더 나은 삶을 바라는 모습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전혀 이상할 게 없어 보입니다. 인생이란 원래 그래야 하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네요. 더 나은 방향으로, 즉 내게 만족을 주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을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일들로 채워 넣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진리는 내게 견디기 힘든 상황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8년간 일한 회사에서 해고 대상자에 올랐다고요. 그녀의 평온한 세계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지요. 그녀는 지금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요?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는데 제가 해고 대상자에 오르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요. 우리는 진리 같은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은 건강에 이상도 없고 일은 즐거워야 하며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연애도 순탄하고 사회생활도 잘하는 게 무척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기대한 바를 얻지 못하면 불합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항의를 하지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저 역시 그랬습니다. 원망의 대상은 다양합니다. 상사에게, 부모에게, 사회에, 때로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에게 다양한 원망을 쏟아내곤 하지요.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건 너무 불공평해. 맞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해요. 새삼스러운 사실도 아니지요. 이 사실은 일방적인 저의 주장도 아니고 당신의 인생에 찾아온 불행을 옹호하기 위해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인생의 진리지요. 삶은 원래 불공평합니다. 사람들은 음식점 메뉴판 앞에 서서 메뉴를 고르는 것처럼 인생을 대하곤 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메뉴는 피하고 좋아하는 요리를 선택하기만 하면 되는 식이지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은 만족스러운 것만 골라서 경험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힘든 일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당신이 싫어하는 사슴고기든 버섯이나 샐러리 같은 채소든 인생이라는 메뉴를 온전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왜 그래야 하냐고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다른 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메뉴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은 없습니다. 좋은 것만큼이나 안 좋은 것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인생의 규칙입니다. 모든 삶은 흐른다. 우리 인생에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고도 없이 들이닥칩니다. 그가 얼마나 선한 행동을 많이 했건 그렇지 않건 상관없이 말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은 공평하며 인과응보의 법칙이 통하는 곳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야 세상이 예측 가능한 곳이 되고 언젠가 나도 그 법칙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기대감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의식 중에 불행은 큰 잘못을 저지른 나쁜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곤 하지요. 만약 자신에게 큰 불운이 닥치면 그것이 자신이 잘못에 대한 일종의 벌이라고 받아들여 괴로워하기도 하지요. 인생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고 해서 인생이 잘못 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이 말은 결코 눈앞에 닥친 역경 앞에서
수동적으로 굴라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불행은 불행한 사건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불운한 일을 마주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불행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의 선택일 뿐이니까요. 남편의 죽음은 무척이나 불행한 사건이었지만 1년간 그 아픔을 곱씹으며 나와 내 아이의 소중한 시간을 망쳐놓은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불행은 바로 이런 선택에서 비롯된 거였지요. 우리는 언제든지 병에 걸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마와 싸우겠다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살면서 부당한 일을 당할 때도 있겠지요. 그럴 때 화를 내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여 없는 셈을 칠 수도 있고 반대로 부당함이 사라지도록 힘을 모아 싸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태생적인 조건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이해한다면 여러 역경에 대항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들여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그간 일어난 나쁜 일이 불합리한 일이고 나에게만 특별히 일어난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며 맞서느라 낭비한 에너지를 아끼자고요. 불행한 일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그게 바로 인생이니까요. 오늘의 낭독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